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저에게 세상 모든 이치를 깨닫는 삶과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하게 사는 삶 중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후자를 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적인 삶을 아예 포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누구보다 궁금한 게 많고 이야기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경상도의 작은 소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입사해 사연 작가로 일했습니다. 매일 청취자들의 사연을 다듬고 거기에 어울리는 문장을 붙이는 게 제 일이었죠. 방송이 끝나도 집에 와서까지 문장을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와 정반대로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던 남편은 글이라면 질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그가 지방 현장에 며칠씩 묵으며 작업할 때 심심할 때 읽으라고 소설책 몇 권을 챙겨준 적이 있었어요. 그럼 남편은 몸 쓰는 일하고 나면 이런 거 읽을 힘도 없어 하면서도 앞부분은 꾸역꾸역 읽어오더라고요. 문제는 인내심이 없어서 끝까지 못 읽는데 결말은 또 궁금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늘 저한테 줄거리 요약을 원했어요. 제가 요약해주면 이제 나도 이 책 다 읽은 사람이네 하며 능청을 떨었죠. 제가 사람마다 읽고 느끼는 게 다른데 그게 어떻게 다 읽은 거냐고 어이없어 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한마음이랬어. 어차피 서연 씨랑 나랑 결혼할 거고 그럼 생각도 점점 비슷해질 거 아니야. 그럼 서연 씨가 느낀 게 곧 내가 느낀 거지. 이 말을 하면서 얼렁뚱땅 청혼을 하더군요. 평소엔 좀 어리숙한 사람인데 이럴 때 보면 은근히 능구렁이 같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와 결혼을 결심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24시간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는 곳이라 마감이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죠. 그런데 제가 그와 한창 연애하던 시기에 터미널 인근에서 밤늦게 이상한 사람이 배회한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습니다. 어머니 걱정에 제가 마중을 나가려 했더니 그가 이러더군요. 그 시간에 서연 씨가 나갔다가 표적이 되면 어쩌려고. 내가 차로 모시고 다니기. 그때부터 한동안 그는 어머니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 터미널 앞으로 가서 집까지 태워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 그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어요. 이래야 제가 밤에 발 뻗고 자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때 저보다 제 가족을 먼저 챙기는 그를 보고 이 사람과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예단비 명목으로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어머니는 고마워하시면서도 동시에 몹시 불편해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년퇴임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셨고 시숙되실 분은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번듯한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서 혼자 몸으로 저를 키운 어머니는 아무것도 보태지 못하는 게 염치 없다 하시며 제게 500만 원을 혼수비용으로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았어요. 새벽까지 분식집을 지키며 몇 년을 모으신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죠. 남편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돈을 저와 함께 어머니께 돌려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이 돈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제 뜻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 뜻이기도 해요. 혼자서 힘들게 키운 딸, 저 같은 사람한테 시집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돈까지 받으면 제가 장모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나중에 저 때문에 서연이가 속상해하면 야단은 치시더라도 배고픈 사위가 찾아가면 한 끼 배부르게만 먹여주세요.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보이셨고 남편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잘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종종 혼자 처가에 들러 밥 한 끼 먹고 오곤 했어요. 그때 한 말이 진심이었다면서요. 남편이 저희 어머니께 잘하는 만큼 저 역시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서 시댁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시댁에는 정년퇴임하신 시아버지와 은행에서 일하는 시숙, 그리고 시어머니와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미술심리치료사로 일하는 형님이 함께 살고 계셨어요. 평생 어머니와 단둘이 지낸 저에게는 사람 많은 시댁이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숙 내외는 20대 중반에 일찍 결혼해서 오랫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온 터라 가족끼리 유대가 굉장히 끈끈해 보였고 그래서 저는 더 긴장했었죠.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제 기우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낯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처럼 독서가 취미셔서 이야깃거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라디오 작가로 일한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시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부르셔서 벽 한가득 꽂힌 책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어요. 웬만한 동네 서점보다 낫지 하고 살짝 으스대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초판본까지 소장하고 계셔서 제가 반가운 표정으로 책을 들춰보면 원하는 만큼 빌려가라며 흔쾌히 내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책을 펼치고 있으면 옆에 조용히 차를 내주시고 함께 앉아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하셨어요. 제가 왜요? 어머니하고 물으면 살며시 웃으며 그냥 보기가 좋아서 하셨죠. 제가 책에 너무 빠져 저녁 준비 시간을 깜빡한 적도 여러 번이었는데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껄껄 웃으며 됐다. 그렇게 재미있는 책이면 나중에 나한테도 얘기해줘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과 정말 모자지간이 맞구나 싶었어요. 형님은 어릴 적 앓은 병으로 오른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하셨다더군요. 처음엔 낯을 많이 가리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 사람들 시선이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웠어. 지금은 일하면서 많이 나아졌는데 가끔 예전 버릇이 나와서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형님은 복지센터에서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상대로 미술 심리 치료를 하고 계셨는데 만날 때마다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몇 분 간격으로 문자가 오고 몇 시간 간격으로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제가 쉬는 날도 이렇게 연락이 와요? 하고 물으면 형님은 오히려 좋다고 하셨습니다. 연락이 아예 없는 것보단 이렇게라도 오는 게 안심돼. 몸이 불편하다고 마음까지 문을 닫아버리기 전에 이렇게 뭐든 털어놓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형님은 건강 문제로 아이를 갖지 못하셨는데 그래서 더 학생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2살밖에 나지 않는데도 훨씬 어른스럽게 느껴졌어요. 결혼하고 2년 뒤 첫 임신을 했을 때 저는 시댁에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형님이 속상해하실까 봐서요. 남편은 형수님은 오히려 누구보다 축하해 주실 사람이야 하며 걱정 말라 했지만 형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큰 만큼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치 빠른 형님이 먼저 알아채셨어요. 시어머니께서 홍어무침을 담가 놓으셨다며 가져가라 부르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통을 열자마자 확 퍼지는 냄새에 헛구역질을 참느라 진땀을 뺐어요. 원래 삭힌 홍어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임신하고 나니 그 냄새가 지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시댁에 소식을 알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감사하다고 인사했는데 그런 저를 가만히 지켜보던 형님이 저를 슬쩍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동서 솔직히 말해봐. 혹시 임신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보고 형님은 픽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나 때문에 말 못했구나. 아유 정말. 나 애 못 갖는 거 이미 오래전에 받아들였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동서가 나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근데 안 그래도 돼. 가족이 뭐야.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다 같이 나누는 거지. 내가 동서 임신했다고 질투할 사람으로 보여? 얼른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첫 손주 생겼다고. 그날 저는 시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들고 계시던 리모컨을 내던지며 좋아하셨고 형님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나중에 딸 하은이를 그리고 2년 뒤 아들 도윤이를 낳았을 때도 형님은 변함없이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딸 하은이가 5살 무렵이었을까요? 명절에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하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서재에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계시더군요. 원래 손주라고 특별히 예뻐하는 티를 내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그날은 목소리에 억양까지 넣어가며 정성껏 책장을 넘기고 계셨어요. 제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옆으로 오시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태준이 어릴 때는 저렇게 안 해줬거든. 일이 바빠서 그럴 정신도 없었지. 근데 손주 앞에서는 다르네. 그 말에 저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은이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 서재만 가면 책 읽어줘 하며 졸랐고, 시아버지는 귀찮은 내색 한 번 없이 늘 응해주셨어요. 그때는 그 평범한 풍경이 이렇게 소중한 기억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복작복작한 대가족 속에서 모든 걸 함께 나누던 그런 때요. 저희는 계절마다 함께 여행을 다니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서로 가장 먼저 알고 곁을 지켰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초기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도 시부모님은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더라 하며 저를 다독여 주셨고, 시숙은 지인이 근무하는 병원을 알아봐 주시기도 했어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지만 저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행복이 영원할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았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작년엔 아들이 세상을 떠나더니 올해는 어머니마저 갔다더라.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유전인지 딸까지 진단받았다더라 하는 불행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집안이요. 저도 20대 시절 친구의 친척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안 됐다 하고 순간적인 안타까움만 느꼈을 뿐이었어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언젠가 나에게도 저런 행운이 오길 바라면서 불행한 소식을 들으면 나에게는 저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저 역시 제게 그런 일이 닥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그날은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근사한 곳에서 외식하기보다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자는 생각에 남편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시숙님의 전화였어요. 웃으며 통화를 시작한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아들을 번쩍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바로 가야 돼.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대. 무슨 소린지 되묻고 싶었지만 이미 사색이 된 남편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딸을 안고 서둘러 차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어머니 댁에 들러 아이들을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녁 산책 삼아 강변을 조깅하시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셨고 갈비뼈 골절과 두부 손상 등 중상을 입어 대수술을 받으시다 끝내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수술실 앞에서 남편도 시숙도 형님도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입원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 장례까지 치러야 하는데 저희 모두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겨우 시숙의 부축을 받고 장례식에 참석하신 시어머니는 영정사진 앞에 서자마자 안 돼 하고 대내시다 다시 실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끝내 시아버지를 배웅하지 못하셨어요. 한동안 시댁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저희 모두의 슬픔은 분노가 되어 가해자를 향했고 처음엔 절대 합의해 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해자 측은 끈질기게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변호사는 가해자가 아이 셋을 둔 가장이라며 선처를 부탁했지만 애가 셋이면서 무슨 정신으로 음주운전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희 모두 코웃음을 치며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장례 후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거르시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합의를 하자. 빨리 잊고 싶다. 언제까지 붙잡고 원망하며 내 속을 썩이겠니? 사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줄 몰랐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인가 싶어서 너무 무섭다. 너희 아버지 뺏어간 사람 몇 년 감옥에 살게 하느니 그냥 합의금 받고 내 속 편해지련다. 나 너무 이기적이지. 남편 목숨이랑 돈을 맞바꾼 매정한 여편네처럼 보이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그 사고로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트라우마처럼 어디서든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을 갖게 되셨죠. 그런 시어머니를 누가 탓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도 시숙도 형님도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고 저희는 복수심과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살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 저는 매년 결혼기념일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시간에는 어느 정도 치유의 힘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은 다시 자주 모였습니다. 다만 대화하다 웃다가도 문득 침묵이 흐르는 미묘한 순간들이 있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시며 제게 소장하실 책은 소장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라 하셨는데 저는 차마 어떤 책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부는 지역 도서관에 기증했고 시아버지가 자주 읽으시던 책 몇 권은 지금도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그 책들 속에는 시아버지가 밑줄을 긋고 여백에 짧은 생각을 적어두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발견할 때마다 마치 시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시아버지의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일종의 의식이었어요. 가족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시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때로는 솔직하게 슬픔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렇게 각자 가슴에 뻥 뚫린 자리를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는데 4년 뒤 애써 빠져나온 상실의 늪에서 저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남편이 작업 중 가설 발판, 붕괴 사고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후송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위독하니 보호자가 즉시 와야 한다고 했어요. 마침 집에 막 도착했던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다시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손발이 떨리는데 집에 있는 아이들도 걱정되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알려야 하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서 몇 번이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일단 형님께 전화를 드렸고 형님은 시숙과 함께 저희 집으로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데려다 놓겠다며 병원에 도착하면 전화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형님께 전화드리는 걸 완전히 잊었습니다. 처치실에서 나온 의사에게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저를 부축하던 병원 직원들에게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 과호흡이 와서 남편처럼 병원 침대에 눕게 됐어요. 진정제를 맞고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수척한 얼굴의 시어머니와 형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울고 계신 시어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왜요? 우리 남편 괜찮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현실을 부정하는 제 말에 시어머니와 형님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고 시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불쌍한 우리 태준이 하며 우셨습니다. 시아버지를 떠나보내실 때 모습과 남편을 떠나보내는 제 모습이 꼭 닮아 있었어요. 저도 몇 번이고 정신을 잃고 나중엔 탈수 증세까지 와서 여러 번 실려갔습니다. 사람이 감당 못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이 들어 천장이 보이면 일어나야겠다는 생각보다 다시 눈을 감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저녁으로 김치찌개 해 먹자며 출근한 남편이 나타났으면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저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에 와 계시던 친정어머니가 어느 날 밤 부엌에서 혼자 소리 죽여 우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놀라서 엄마 왜 그래 하니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이러셨어요. 네가 안쓰러워서 그런다. 사돈어른 먼저 보내고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일이 생기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근데 서연아, 네가 정신 차려야 애들도 산다. 엄마가 있는 동안은 걱정 말고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대신 애들 앞에서는 조금만 참자.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친정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제가 무너질 때마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말은 많이 안 하셔도 그 존재만으로 큰 힘이 됐어요. 장례 후 얼마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지내며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저 혼자 아이들을 돌보기엔 제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불면증에 2주 만에 7kg이 빠져 섭식 장애까지 왔습니다. 병원 치료로 나아지긴 했지만 그때 빠진 살은 지금도 잘 돌아오지 않네요. 꿈에는 자주 남편이 나왔습니다. 제가 밥을 차려주는 꿈, 남편이 잠깐 들러 씻고 가는 꿈, 손잡고 산책하는 꿈, 자고 있는 저를 깨우는 꿈. 그런데 이상하게 꿈속 남편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붙잡고 가지 말라 해도 이번엔 얘기 좀 하자 해도 남편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애타게 부르다 잠에서 깨면 한동안 식은땀을 흘리며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꿈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과 얘기하고 싶어서 시댁을 찾아갔어요.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제가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반색하며 괜찮냐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한참 꿈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먼저 간 사람이 꿈에서 말을 안 하는 건 오히려 좋은 거란다. 억울한 것도 후회되는 것도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거야. 태준이도 그렇게 급히 갔어도 서연이 너를 믿으니까 더 할 말이 없나 보다. 누구보다 애들이랑 잘 살 걸 아니까. 그래도 얼굴은 보고 싶으니까 와서 얼굴만 보고 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너도 태준이가 안심할 수 있게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해. 알았지? 며칠 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러면 태준이가 계속 와서 우리 서연이 밥은 먹나 살은 좀 빠져나 보고 가려고 하지. 그 말을 듣고 꿈속에서 마주했던 남편의 눈빛이 떠오르면서 제 그리움과 아픔이 어쩌면 남편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히 기억하되 그 기억을 슬픔으로 적시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후로 조금씩 외출도 하고 상담과 수면 치료를 병행하며 일단 잠부터 제대로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을 못 자니 일상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5시간이라도 깨지 않고 잘 수 있게 되니 머릿속이 맑아지고 비관적인 생각도 줄었습니다. 시댁에도 자주 찾아갔어요. 일주일에 2번은 가서 어머니, 형님과 점심을 먹었고 주말엔 시숙까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와 함께 남편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 곁에서 위로받고 그 기억을 나누는 게 제 나름의 치유 방법이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내기 딱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유난히 다정하셨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손을 꼭 잡으시더니 우리 서연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보이니 하시며 한참을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어요. 헤어질 때도 대문 밖까지 나오셔서 제 차가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날이 저를 온전히 며느리로 대해주신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한 지 3달쯤 지났을 무렵 언제나 저를 반겨주시던 시어머니가 낯선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아가도 몸이 피곤하다며 금세 안방으로 들어가시거나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해져서 형님께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형님도 시숙도 그저 요즘 체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다는 말만 하더군요. 운동 부족인가 싶어 함께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자고 권했더니 시어머니는 필요 없다며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연이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놀 거니? 이제 슬슬 일이든 뭐든 시작해야지. 허송세월하지 말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둘째를 낳고 방송국 일을 쉬고 있던 저였지만 남편을 잃은 지 채 1년도 안 돼 눈치를 주시는 것 같아 서운했어요. 그래도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러게요. 저 받아줄 곳이 있으려나요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찾아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듯한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사간 케이크를 자르며 커피를 드시다 불쑥 이러셨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자주 올 거니? 여기가 무슨 사랑방도 아니고 너 자꾸 오면 나도 그렇고 태민이도 그렇고 은하도 그렇고 불편하지 않겠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오는 게 불편하세요? 아무래도 그렇지. 우리도 우리 식구끼리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너 오면 안 먹던 반찬도 새로 해야 하고 손님처럼 신경 써야 하니까. 우리 식구라는 말을 듣는데 가슴이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그 식구에 속하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에 너무 당황스럽고 서운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마음이 불편해서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었는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날 하신 말씀에 사과하고 오해를 풀려는 줄 알고 찾아갔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말을 재차 확인시켜 주려는 것이었어요. 서연아, 이 말 듣고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집에 안 왔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게 있겠니? 그냥 인연이 다 된 거지. 태준이도 그렇게 갔는데 언제까지 혼자 된 며느리랑 이렇게 자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너 보면 나도 자꾸 태준이 생각나서 괴로워. 그러니 이제 그만 오고 내 인생 내 새끼들이랑 살아. 너도 나 보면 태준이 생각나지 않니? 아직도 거실 사진 보면서 우는 애가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하려고 여길 찾아오는 거니? 이제 그만하자. 저는 매달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불만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씀드려도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무셨어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시댁에 찾아갔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주지 않으셨고 마주쳐도 없는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저를 정리하신 것 같아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저를 보려 하지 않는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먼저 간 아들 생각나게 해서 힘드셨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어머니 뵈면서 오히려 위로받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아니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다시는 안 나타나고 잘 살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내기로 하셨을 무렵 형님과 시숙 사이에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님은 처음엔 강하게 반대하셨대요.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차라리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하지만 시숙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뜻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어머니가 아직 정신 온전하실 때 스스로 정한 거잖아. 자존심 문제야. 우리가 나서서 밝히면 어머니 마음이 더 무너지실 거야. 결국 형님도 시숙의 뜻을 따르기로 하셨다지만 그 후로도 저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고 나중에 털어놓으셨습니다. 동서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참 힘들었어라고요. 나중에 형님이 저를 찾아와 어머니도 고민이 많으셨고 제가 다녀가면 매일 우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마음은 평생 아물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그래도 저를 아끼지 않는 건 아니니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위로하고 가셨어요. 하지만 그런 말로도 제 상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서럽고 버림받은 기분은 좀처럼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운함은 한 달 만에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다음 달 5일 시어머니 이름으로 제 통장에 150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위자료인가 아니면 먼저 건네는 화해의 뜻인가 싶었습니다. 그때는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어서 곧바로 돈을 돌려보냈는데 몇 분 뒤 그 돈이 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려보냈더니 이번엔 몇 시간 뒤 시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재수 씨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놀랐죠. 먼저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그 돈 어머니가 하은이랑 도윤이 중학교 들어가면 학원비라도 보태고 싶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받으세요. 재수 씨도 어머니가 미워서 그러시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본인도 살자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보내신 거니까 어머니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몇 분 뒤 제가 돌려보냈던 돈이 다시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들 교육비 명목으로 통장을 따로 만들어 그 돈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일에도 또 1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형님이 식사 한번 하자며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동서 앞으로도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보내실 거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받아.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그렇게 6년 동안 시어머니는 매달 5일이면 15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오셨습니다. 그 돈은 아이들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 학원비나 용돈, 생활비로 요긴하게 쓰였어요.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아주 가끔 형님이나 시숙과만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다시 일을 시작해서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프리랜서 작가로 복귀했어요. 어느덧 딸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아들은 막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애틋했던 시댁과의 인연이 이대로 완전히 끝나는 줄로만 알았어요. 형님과의 연락도 언젠가는 끊길 거라 생각하며 다 같이 복작복작하던 시절을 종종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지 6년이 지나가던 초겨울 저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딱 한 단어, 제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습니다. 왜 모르는 번호로 제 이름만 딸랑 왔을까 의아했죠. 그런데 문득 이게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번호는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은 잠깐 받는 듯 하더니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아서 형님께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형님, 혹시 어머니 번호 바꾸셨어요? 갑자기 그건 왜? 지금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왠지 어머니 같아서요. 뭐라고 왔는데? 아니다. 일단 동서 기다려봐. 내가 알아볼게. 형님은 당황한 목소리로 급히 전화를 끊었고 몇 시간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그거 어머니 맞대. 갑자기 동서 생각이 나서 잘 지내나 싶어서 충동적으로 보내셨다는데 동서한테 미안하시다고 하더라. 많이 놀랐지. 그럼 제가 전화했을 땐 왜 안 받으셨대요? 형님 지금 옆에 어머니 계세요? 계시면 저 좀 바꿔주세요. 아니야, 동서. 어머니가 그냥 실수하신 거라고 미안하다고 이제 문자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 먼저 안 보고 살자고 해놓고 괜히 연락해서 동서 마음만 시끄럽게 했네. 동서도 그냥 잊어. 너무 이상했습니다. 6년 만에 먼저 문자를 보내신 것도 그것도 이름 하나만 딸랑 보내신 것도 그런데 이제는 통화조차 하고 싶지 마시라고 하시는 건지요.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다음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형님과 시숙이 저를 막아섰어요. 형님, 시숙님 잠깐만요. 저 진짜 어머니 만나야겠어요. 왜 못 만나게 하시는 건지 알아야겠어요. 동서 좀 진정해봐. 이러면 어머니도 힘드시고 동서도 힘들어. 오늘은 그냥 가. 내가 다시 연락할게. 답답한 마음을 안고 돌아온 지 사흘 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형님이 15분 남짓한 영상 하나를 보내온 거예요. 두근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몰라보게 나이가 드셨지만 저를 지그시 바라보던 눈빛만은 그대로인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영상을 찍어주는 사람에게 또 이상한 소리 하기 전에 얼른 찍자 하시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참 오랜만에 이렇게 소리내서 불러본다. 꿈에서만 부르다가 이렇게 불러도 어제 부른 것처럼 입에 붙어 있네. 내가 생각보다 널 많이 그리워했나 보다. 서연이 넌 아직도 날 미워할 수 있겠지만 나를 너무 원망하진 말렴. 내가 하루라도 빨리 우리 가족한테서 벗어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내친 거였어. 넌 아직 너무 젊고 지금까지 산 날보다 살 날이 훨씬 많은데 언제까지 먼저 간 내 아들만 그리워하면 되겠니? 그리고 난 그냥 너한테는 늘 당당한 시어미이고 싶어서 욕심을 냈던 거야. 태민이는 내 아들이고 은하는 오랫동안 맏며느리로 내 곁을 지켜서 무슨 모습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데 10년이 지나도 늘 애 같던 너한테는 차마 내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 미안하다 서연아. 내 욕심 때문에 네가 상처받은 것 같아 늘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인생과 아이들 인생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 돈을 보냈던 거야. 부디 그저 돈으로 해결하려는 노인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여러분은 세상에서 딱 한 가지 질병을 없앨 수 있다면 무엇을 없애고 싶으신가요? 세상엔 무서운 병이 참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치매를 없애고 싶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환영을 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해가 지면 본인도 모르는 행동과 말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의 자신은 자신이 아니어서 두렵다고 예전 기억과 지금의 기억이 뒤섞이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도 갑자기 예전 기억 상태가 되어 자신도 모르게 보낸 거라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시던 시어머니는 화면 밖에서 시숙 목소리로 어머니, 어머니 부르는 소리에 눈을 몇 번 깜빡이시고 다시 말을 이으셨어요. 몸이 곱는 것보다 기억이 곱는 게 더 비참하고 힘들더라. 그래도 아직은 정신이 온전한 때가 더 많은데도 이렇게 아들, 며느리 고생시키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 무섭고 두려워. 그런 남은 인생에 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나마 정신 온전할 때 내 목소리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다. 서연아, 괜히 다시 연락해서 미안하고 그래도 고맙다. 너랑 함께한 10년 참 행복했어. 얼마나 행복했으면 정신이 흐릿할 때 그 시절로 제일 많이 돌아가나 보다. 저번엔 은하한테 글쎄 서연이라고 불렀다더라. 나는 도통 기억이 안 나네. 아휴, 은하야, 나 이제 힘들다. 그만해야겠어. 그러다 갑자기 힘이 빠지신 듯 시어머니는 옆에 있던 형님 쪽으로 손을 뻗으며 영상이 급하게 끊겼습니다. 몇 분 말씀하시는 것조차 힘겨워 보일 만큼 몸이 쇠약해지신 상태였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바닥에 웅크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고생을 하든 상관없으니 시어머니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형님과 시숙이 앞을 막아섰지만 저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두 분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일으켜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셨어요. 몇 년 만에 다시 들어온 시댁을 둘러볼 정신도 없이
저는 홀린 사람처럼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보호사로 보이는 분과 병원용 침대에 상체를 기대고 앉아 계신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댁은 누구야? 넌 누구니? 절망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뵙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셨어요. 너무 늙으시고 너무 작아지시고 너무 약해 보이셨습니다. 차마 다가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우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약가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줄 테니까 울지 마. 나중에 형님과 시숙에게 들으니 2년 전부터 크게 건강이 나빠지신 건 아니었는데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셨고 한 번은 장에 염증이 생겨 입원하신 후로 침대 생활을 하시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처럼 잠에서 깰 때 환영을 보시던 게 점점 심해져 치매 증상까지 나타났고 조금이라도 진행을 늦추려 보호사를 불러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기력을 잃고 기억을 잃어가는 동안 왜 저를 버리셨을까 원망만 했는데 제가 모르는 곳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의 병과 멈출 수 없는 노화와 치열하게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더는 서운함에 빠져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형님과 시숙에게 시어머니가 무엇을 원하시든 이제 가족으로서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실을 알고서도 저 혼자 편하게 산다면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약가를 건네고 잠시 후 다시 잠드셨던 시어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저를 발견하고 놀라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며 시숙에게 네가 부른 거냐고 역정을 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앞으로도 계속 올 거예요. 이제는 무슨 짓을 하셔도 저 못 막으세요. 시어머니는 재작년 겨울 새벽에 주무시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와 함께 색칠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치매 증상 완화를 위해 가족들 이름을 받아 쓰거나 저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곤 하셨는데 어떤 날은 저보다 능숙하게 나비를 그리시다가도 잘 안 되면 아이처럼 토라져서 종이를 구겨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종이를 꺼내 천천히 다시 해봐요. 어머니 하며 달랬죠. 그럼 시어머니는 뾰로통에 계시다가 방금 종이를 던져 맞춘 제보를 슬며시 쓰다듬고는 다시 색연필을 잡으셨습니다. 물론 증상이 심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함보다 속상함이 더 커서 힘들었지만 제 안에 남은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좋은 것들 뿐이네요. 책 읽는 저를 지켜봐 주시고 우는 저에게 약가를 건네주시고 아픈 볼을 쓰다듬어 주신 그 아름다운 기억은 병에 조금씩 잠식되어 갔지만 몸은 잊어도 소중한 존재는 본능적으로 기억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얼마 전 형님, 시숙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시어머니께 다녀왔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먼저 자리한 곳에 함께 안치되신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은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저 보기만 해도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는 형용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진이었습니다. 저도 형님도 시숙도 말없이 눈물을 훔치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거 기억나요. 예전에 어머니가 하며 좋았던 추억을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처럼요. 많은 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힘을 갖게 되나 봅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제 남편도 어디선가 저와 제 가족을 지켜보고 계실 그분들을 위해 더 자주 더 좋은 기억만 떠올리려 노력할 겁니다. 제 안에서 그분들이 영원히 살아계실 수 있도록 말이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소중한 사람과의 소중한 기억을 잊지 않고 언젠가 그 그리움의 힘으로 살아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